네, 안녕하세요. 기후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기후환경교육연구소 우미라는 데서 활동하고 있는 정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이야기할 이야기 주제는요, 기후위기와 1.5도 생존온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지구의 기후변화라고 했던 것이요, 지금은 기후위기라고 바꿔서 말할 만큼 지구의 상황이 사실 매우 좋지 않고 심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다소 조금 무겁긴 하지만 지구온도 1.5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5월 27일인데요. 벌써부터 한여름처럼 덥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경우는 51도나 지금 되고 있고요. 인도나 스페인, 모로코도 50도 가까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는요, 지금의 더위가 120년 만의 더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나는 새들이요, 이 더위 때문에 탈진을 해서 땅에 떨어져 추락을 하는 사고들이 많아져서 한 2,000마리 정도가 죽거나 날개가 부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좀 어기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실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폭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상이변 현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요,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리기도 했어요. 또 홍수나 폭우 피해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밑에 보여져 있는 것 사진처럼 호주에서 500년 만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발생을 했죠.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금 바로 5월달 미국의 날씨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고, 네바다주에서는 가뭄이, 콜로라도주에서는요,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뉴욕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폭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잠깐 지구의 기후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 7가지를 분석했더니 이 중 4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떤 지표가 악화했는지 김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물 흐르듯 녹아내립니다. 지난해 미국 데스밸리의 기온은 54.4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차는 전복되고 마을은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독일에서는 유례 없는 홍수에 1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기에 산불, 가뭄, 우박까지 모두 지난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기상이변입니다. 주요 원인은 급속한 기후변화.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 중 4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3.2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49% 늘어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도 관측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산성도는 26,000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WMO 보고서는 IPCC 보고서가 보여준 기후변화 지표들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체감됐는지에 관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배포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Today's State of the Climate Report is a dismal litany of humanity's failure to tackle climate disruption. We must end fossil fuel pollution and accelerate th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이번 보고서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잘 보셨죠?
지금 북극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녹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위성 사진인데요. 1984년에 북극 빙하의 크기가 2012년에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북극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빙하의 해빙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요, 2019년에 눈으로 덮여있던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아서 저렇게 개들이 물 위를 달리는 되게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도는 세계의 멸종 생물 지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0년에 나왔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로만 보더라도 세계 각 지역에서 멸종되고 있는 생물들 개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을 봤을 때 이미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건 동물에 한정된 결과이지만 생태계의 가장 바탕이 되고 있는 식물계의 멸종은요, 지금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급격한 속도로 지금 식물계 멸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약 1.1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혁명적인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요,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할 때 뭘 사용했죠? 에너지원으로? 그때는 나무를 사용했죠. 나무를 떼서 에너지원을 사용했는데, 이 그래프에 의하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빨간색 영역이 바로 그 바이오매스 나무입니다. 그랬던 것들이 1900년 이후가 되면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50년 이후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게 모두 화석연료인데요. 이 화석연료의 힘으로 지금의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는 거대한 문명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뿜게 되었던 겁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요, 지구가 두꺼운 온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태양의 열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건데요. 온실가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 같은 6개의 종류의 온실가스가 있고요. 이 온실가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 배출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특히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석탄 발전소이고요. 공장들, 대도시들, 교통,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육식에서 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요, 이런 온실가스 문제 또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유엔 산하에 있는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2018년에 1.5도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1.5도는요,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구온도 1.5도를 넘겨버리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인류도 역시 포함되는 하나의 부분이다 라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제시했는데요. 2050년에 탄소 배출을 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잡아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 이상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사회가 함께 결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보고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청주에 가면요, 충북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세워졌어요. 거기에 딱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저렇게 탄소 시계가 딱 위에 딱 설치가 되어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 5일 날 어린이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탄소 시계가 7년 78일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탄소 시계가 다시 줄었겠죠. 자,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 1.5도를 제한하기 위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7년이 이 인류에게 탄소 배출 제로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숙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세계 지도인데 지도가 좀 이상하죠. 이 지도는요,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다배출 국가는요, 국가의 크기를 크게 했고요. 적게 내뿜는 국가는 국가의 크기를 작게 해서 새롭게 구성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대략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고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나라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는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보다 남반구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후위기의 피해와 재난이 더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이거는 2018년 기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년 전의 기준이죠. 이때는 이미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쭉 내려가서 한국도 딱 보이시죠? 8위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은 순위가 다시 바뀌었어요. 7위입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는 세계 7위. 불명예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진 또 볼까요? 이 세 개의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외국의 사회 불평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한 예술가의 조형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게 저울을 들고 있죠. 공정과 평등의 상징물 같은 저울을 들고 있는 저 무거운 사람을 밑에 깡마른 사람이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지금의 이 사회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조형물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요, 대도시 또는 선진국가에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가난한 나라로 몰리면서 피해가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가난한 나라들이 해수면 상승해서 잠기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돈더미 위에 있는 부자가요, 편하게 어떤 지구의 위기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고, 반면에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찜통이 되고 있는 지구의 그릇 속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후 불평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후정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기후위기의 해법의 본질,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탄소 예산은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 반대로 말하면 누가 탄소를 책임있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환경보호나 쓰레기 줍기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이나 각각의 정책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 문제 또는 지구 환경의 문제에서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되고 동영상도 시청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셔도요 좋거든요. 기후위기 또는 그레타 툰베리, 탄소 중립,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많은 영상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분리수거를 잘한다거나, 또는 뭐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반드시 누구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전기를 아껴 쓰는 거, 그리고 되도록 소비를 줄이는 거, 돈 주고 사는 거 되도록 줄여야 됩니다. 필요하고요. 나무를 사랑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쓰레기를 되도록이면은 최소화시키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요, 육식보다 우리 채식을 좀 합시다. 육식은 온실가스 전체의 약 한 18%를 차지해요.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이 육식의 문제는요, 축산업에서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농지의 70% 이상이 축산업을 통한 농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통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채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육식을 줄이자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줄여나가면서 채식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친구들하고 또는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고민해보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